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기록해왔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도 피난길에 오른 아이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8살, 9살 아이들이 주먹을 쥐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게 외치는 영상 앞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이 나라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1초만 꼭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외침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에바 슈라이버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52년을 살아왔죠. 아버지는 동독 정권 하에서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민주주의의 모순과 그늘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초등교육 영상 자료를 보게 되었거든요. 화면 속에는 이승복이라는 소년의 동상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8살, 9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거예요. 공산당은 악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화면을 멈춰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거든요. 공산당이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증오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독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배웠어요.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집에서도 조심스럽게 말했죠. 벽에 귀가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개념조차 모르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증오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국가가 정신력을 국민의 내면에 이식한 집단 교육의 결과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한국은 신념을 가르쳤고 동독은 침묵을 가르쳤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승복이라는 소년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그 말을 했을까? 만약 했다면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 복잡한 감정에 휘말린 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울진과 삼척이었습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이었거든요. 사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민간인 23명이 학살당했다는 기록을 봤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도 있었고 농민도 있었고 가족 단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승복의 가족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현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 목소리에 아직도 그때의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무장공비에 맞서 싸운 건 군인이 아니었어요. 민간인들이었거든요. 농사짓던 사람들, 학교 다니던 아이들,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생존이었구나. 처음으로 침묵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록해온 분쟁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국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방어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싸웠던 거죠. 그 절박함이 이승복이라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의 배경이었을까요? 울진의 작은 마을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동독에서는 국가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개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고 있었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그랬을 거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거라고 말이죠. 박 선생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부하셨거든요. 그 일은 너무 오래전 일이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설득한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1968년 당시 이승복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였어요. 공비 사건 직후 이학관 형으로부터 동생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지만 박 선생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정말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교육자로서의 회의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 아이는 평소에 그런 정치적인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을? 박 선생의 목소리에 당시의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압박이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야 한다. 반공 교육에 좋은 사례다. 하지만 박 선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박 선생은 교직을 떠났어요. 나는 체제의 입으로 살았지만 아이의 눈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이념이 강요되던 시대의 진실을 지키려던 한 개인의 외로운 결단이었죠. 1998년에 진실 논란이 일어났을 때 박 선생은 다시 세상 앞에 섰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증언했어요. 이학관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죽으면서 그 말을 했다고. 저는 박 선생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분은 진실과 체제 사이에서 평생을 고민했던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동독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스템을 따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 말이죠. 지금도 확신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확신보다는 믿음이죠. 그 형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던 금지된 이야기들이 생각났거든요. 아버지는 밤늦게 저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씀하곤 했어요. 에바야, 세상에는 말하면 안 되는 진실들이 있단다. 하지만 그 진실들은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거야.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좋았을 뿐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고만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버지가 공산당 체제에 반대한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정치범이 된 거죠. 감옥에서 아버지는 병을 얻었습니다.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감옥 앞에 서서 기다렸지만 아버지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진실을 말한 자는 죄인이 되었고 나는 그 진실을 끝내 듣지 못했어요. 이승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이승복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말했을까? 촬영장에서 이학관을 인터뷰하는 순간 저는 착각에 빠졌어요. 이승복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에바야, 아빠는 공산당이 정말 싫단다. 눈물이 났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멈추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국은 진실을 외치게 했고 동독은 진실을 지우게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도 저는 아버지의 진실을 찾지 못했어요.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소년의 한마디가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아버지의 외침을 되살리고 있었어요. 이승복이 한 말이 제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과 같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학관을 직접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였어요. 당시 11살이었던 형이 이제 60을 넘긴 할아버지가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학관의 눈은 여전히 슬펐어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공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모두 두려웠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동생은 제일 막내였어요. 겁이 많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용감했습니다. 이학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비가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동생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 순간을 묘사할 때 이학관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비는 물러가세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학관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공비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동생의 입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그 말하고 막내는 입을 찢겼어요. 이학관의 증언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한 형의 기억이 국가 서사의 근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당신도 그런 마음이었죠? 이승복의 절규는 제 아버지의 절규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절규는 이제 전 국민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이학관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의 그 말 때문에 저희 가족이 유명해졌지만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에요. 동생이 그런 식으로 기억되는 게 맞는 건지. 생존자의 복잡한 심경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해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말을 이 아이가 대신 해준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승복의 이야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1998년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해였습니다. 언론에서 이승복의 입짓기가 허위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이야기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충격이었죠. 박 선생은 여전히 그 장면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이학관의 증언 외에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의료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진실의 단면들이 조각난 채 뒤섞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이다라고 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 신화와 사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사실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이승복에 대한 애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설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아이의 죽음은 사실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저는 이 현상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믿고 싶었던 신화가 흔들려도 국민은 혼란 속에서 애국을 갈구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독에서는 국가가 만든 거짓이 밝혀지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사실 여부를 넘어서 이승복은 국민의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이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승복이라는 존재는 이미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어 있었거든요. 논란이 일어난 후에도 이승복 동상은 그대로 있었어요. 기념관도 문을 닫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아와서 꽃을 바치고 기도했습니다.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반공 정신은 단순히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국민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것이었고, 그래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정도연 기자를 만났을 때 첫인상은 이분이 그 기사를 쓴 사람이구나였어요. 1998년 입짓기 허위설 보도를 쓴 장본인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진중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욕한 게 아니라 감춘 시스템을 폭로한 겁니다. 정도연 기자의 첫 마디였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설사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도 말이죠. 기자는 자신의 취재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을 찾아다니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다고 했어요. 입을 찢는다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정도 상처라면 즉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달랐어요. 저는 제가 들은 걸 말한 겁니다. 이학관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기억의 진실과 증거의 진실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박 선생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정도연 기자의 논리적 추론일까요? 저는 두 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독에서는 이런 논쟁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국가가 정한 진실만 있었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공공연히 논쟁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반공은 때론 방패였지만 때론 감옥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승복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을 단결시키는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금기이기도 했어요. 정도연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승복이라는 아이의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합리적인 접근이었어요. 2021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유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였어요. 5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를 만났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우린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왜 이제야 소송을 제기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은 시대적 상황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생존 공비의 사과문이었어요. 김신조가 직접 사과 편지를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민간인을 해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유가족들은 그 편지를 받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사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담긴 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어요. 북한은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개인의 사과와 국가의 사과는 다른 거죠.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국가는 사과하지 않았지만 국민은 정의를 밀고 나갔습니다. 법정에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당시 상황의 참혹함, 민간인들의 희생, 그리고 생존자들의 트라우마까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승복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정의였습니다. 유가족들의 용기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편집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혼자서 울진 산골 마을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없이 정말 혼자서 말이죠. 뭔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승복 기념비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은 동상이었지만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서 조용히 그 앞에 놓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거짓을 신화로 바꾸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두려움이 아닌 존중이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신화는 국민이 만든 것이었다고 말이죠. 동독에서는 국가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말할지, 심지어 무엇을 꿈꿀지까지도 국가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국민 스스로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승복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해서 받아들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체제가 아닌 국민이 만든 나라. 그 실체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도 이랬을까요? 무장공비들이 들어왔던 그 밤, 이승복이라는 8살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하늘도 이랬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승복의 진짜 의미는 그 아이가 한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기억하고 전해온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말이죠. 형 이학관도, 박 선생도, 심지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연 기자도 모두 그 기억의 일부였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진짜 한국을 만났다. 그것은 건물이나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꿈꾸었지만 보지 못한 나라를 저는 여기서 봤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말이죠.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오랫동안 이념에 지쳤고 진실에 목말랐습니다. 이 말로 시작했어요. 52년을 살면서 느꼈던 갈증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산당이 싫다는 말조차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아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듣게 했습니다. 이승복과 제 아버지를 연결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념의 대립을 넘어선 인간의 이야기를 봤거든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 기억을 지켜왔다는 걸. 이 깨달음이 제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국가의 진짜 역할을 이해한 거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승복이라는 아이는 정말 존재했고, 정말 죽었고, 그리고 정말 기억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아이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거였습니다. 자유의 소중함, 평화의 가치, 그리고 기억의 힘을 말이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말은 단지 하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장으로 다큐멘터리를 끝냈어요.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었거든요. 영화가 완성된 후 첫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관객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봐주셔서.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지금도 가끔 이승복 동상 사진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였구나. 내가 남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반공 정신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의지였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신화와 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승복은 한국의 정신 그 자체였다는 걸 말이죠. 그 아이의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울려 퍼질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